안녕하세요. 보이는 라디오 헌책의 시간 여행. 저는 진행을 맡은 코미디언 서평가 남정미입니다. 안녕하세요. 와! 네. 1년 동안 잘 지내셨는지요? 어떻게 가까이 좀 지움 오시면 안 될 걸로 좀 1년 사이에 여기 주름도 많이 지고 쪼글쪼글해져 인중도 많이 줄어들고 해서 여러분은 건강히 잘 지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올해도 2022년에도 서울책보고에서 헌책의 시간 여행으로 여러분을 만나게 됐습니다. 한 해 동안 여러분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저 또한 힘이 났고 제가 진짜 여러분 먹여 살려주셔서 이렇게 잘 먹고 살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3월을 처음 시작으로 저희 매월 마지막 주에 이렇게 책보고에서 인사를 드리는데요. 여러분의 3개월은 어떠셨는지요? 1월, 2월, 3월. 3월은 정말 많은 시간이 있죠. 졸업이 있고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이 있고 신입생들의 입학이 있고요. 최근에 본 책에서 억척스럽게 시끄럽고 믿을 수 없게 막무가내인가? 그 책이 콜센터 상담원이 쓴 책이에요. 근데 그 책에 보면 3월이 콜센터가 제일 바쁘다고 합니다. 2월에 선물 받았었던 왜 그런 노트북이나 휴대폰 이런 것들 한 달 지나기 전에 AS 받을 때 가장 바쁘게 전화를 하는 데가 여기라고 해요. 많은 변화와 많은 사람들의 회전이 있는 곳이 3월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1, 2월에 새겼었던 나의 다짐과 이런 것들 다시 리셋해 볼 수 있고요. 보이는 라디오 헌책의 시간 여행도 좀 준비하는 순서라고 생각하고 새로 선보이는 코너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또 한 해 동안 또 잘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자, 보이는 라디오 메인은 또 바뀌지 않았습니다. 항상 여러분에게 책으로 여는 퀴즈 드리고 있죠. 책 속 한 구절 퀴즈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한마디. 오늘 가지고 온 책은요. 광고 아티스트죠. 김은주 작가의 허밍버드에서 나온 2013년에 출간된 책입니다. 1cm 플러스. 김은주 작가의 이 작품 이 책은요. 다양한 이야기를 짤막한 글과 한 컷의 그림을 통해서 펼쳐내고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이끌어낸 책입니다. 저 또한 이 책 굉장히 재밌게 읽었는데요. 여기 컨셉이 그거죠. 만약에 우리 인생이 긴 자라면 우리에게는 1cm만큼의 뭐가 더 필요할까? 1cm만큼의 이제 책에 보면 릴렉스, 1cm만큼의 띵크 뭐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공감대도 굉장히 많이 샀고 많은 분들이 이 책 읽으시면서 나도 굉장히 좀 울었다 이런 분들이 많았어요. 인상 깊었었던 문구를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타인을 향한 미움의 뿌리는 자신의 가슴 속에 내리는 법이다. 결국 삭막하고 메말라지는 것은 미워하는 대상이 아닌 미워하는 자신의 마음밭이다. 다른 설명이 없어도 많은 분들이 이 문구에 공감할 것 같은데요. 진짜 내가 그 사람 미워하면 결국에는 이게 돌아와서 하루 종일 내 기분을 꿀꿀하게 만들고 안 좋게 만들잖아요. 이재석 광고 창작가인가요? 만든 것도 총 겨누고 있는데 나중에 한 바퀴 돌아서 자신의 총을 겨누고 있는 그것도 상 받은 거 굉장히 유명하지 않습니까? 오늘 하루 힘든 일이 있으셨다면요. 돌아오지 않고 여기까지 해서 털어낼 수 있게 여러분 좀 마음 다독다독 거려주시고요. 털어내시고 즐거운 내일 하루 맞으실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서두에 말씀드렸던 이 책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김은주 작가의 책 제목입니다. 요만큼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책의 제목을 아시는 분은요. 지금 밑에 자막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bmcomkr young@bmcom.kr 이쪽으로 정답과 성함 그리고 연락처 주소 보내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서울책보고에서 준비한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 굉장히 좋은 책인데 여러분이 받으실 선물은요. 최종규 작가님의 책 숲 마실이라는 책 저희가 증정도서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이 얼마나 어마어마한지는 잠시 후에 우리 주인공 작가님 모시고 이 책에 대해서 너무나 갖고 싶게끔 저희가 솔직히 정말 까놓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이 책의 제목은 무엇인지 김은주 작가의 허밍버드에서 나온 2013년 출간된 그러니까 숫자로 쓰셔도 되고요. 숫자와 영어로 쓰셔도 되고요. 한글로 쓰셔도 좋겠습니다. 저희가 소정의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년 만에 새로운 코너로 돌아오셨습니다. 언제나 센터, 내가 바로 코너지기. 서울책보고 백민철 대표님 모시고 책으로 읽는 영화 코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민철 대표님 어서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우리가 작년 한 해 동안 서울책보고에서 헌책의 시간여행을 하면서 백민철 대표님을 모시고 가장 인기가 좋았었던 게 그 시절 그때 책 이야기, 영화 이야기. 네, 그리고 영화 이야기보다는 이제 책 베스트셀러랑 예. 그 시대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좀 나눴었는데 이제 올해부터는 네. 책보고에는 책을 가지고 아. 이제 영화랑 같이 이야기하는 그렇게 한번 코너를 만들어 봤습니다. 네.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겠어요. 서울책보고에는 항상 이렇게 시즌 맞춤형으로 이렇게 꾸밈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이번에 딱 왔더니 또 아주 예쁘게 네, 전시 꽃 전시가 꽃 전시가 너무 좋아요. 예전에는 네. 그 인스타에 핫한 이 플레이스 공간으로 서가를 많이 사진을 찍었는데 이제 그쪽에 저희가 꽃을 이제 포토존을 꾸며가지고 예. 좀 이제 봄이다 보니까 블링블링하게 너무 예쁩니다. 네 오셔가지고 많이들 사진들 찍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지금 백민철 대표님께서 본인은 비록 이렇게 블링블링 하진 않지만 내 모든 블링블링과 분해 나는 모든 것들 저쪽에 다 꽂았다 할 만큼 딱 들어오시면 왼쪽 끝에 건물 왼쪽 끝에 딱 보시면 꽃잔치가 막 열려 있어요. 너무 예쁘고 자제분들 그리고 이제 연인들 가족들 부부 다 모임 여기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거리두기. 거리두기. 철저히 거리두기 하시고 방역 수치 깨끗이 지키시고 그리고 음식물은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책도 보고 꽃도 보고 또 오늘은 또 영화 이야기까지 들을 수 있겠네요. 네, 그러니까 뭐 영화에 대한 이야기보다 네. 책을 기반으로 해서 영화를 이제 설명해드리는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해요. 네. 그래서 먼저 제가 이제 올해 첫 번째 했던 책이 이제 바이러스. 바이러스. 네, 바이러스 관련된 주제로 지금 코로나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막 60만 명이었고 60만 명, 뭐 50만 명 되어 있고 지금 전 세계 누적 환자가 4억 7천만 명이래요. 이야. 그리고 사망자가 610만 명. 그리고 며칠 통계로 했을 때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1000만 명? 네. 지금 바라보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국민 5명 중에 1명 정도는 지금 걸리는 꼴이 돼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요새는 뭐 이제 내 차례 기다린다 뭐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너무 확산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맞아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맞게 바이러스와 관련된 책 2권을 소개해드리고 영화 한 편 소개해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이 바이러스와 관련된 책이라고 하는데 사실 서울책보고 그 헌책방의 대표님 아니십니까? 바이러스는 2020년에 나왔는데 뭐 그 최근 책이면 어떻게? 최근 책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저희 헌책방 그 서적백화점에서 헌책. 네. 나름 센스가 또 그렇군요. 책들. 그 책하고 예전 책들 바이러스 관련된 책 2권을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흠집내려고 했는데 안 되겠네. 자, 그렇지. 소개를 한번 해볼까요? 먼저 이 네이선 울프의 바이러스 폭풍의 시대라는 책이에요. 바이러스 폭풍의 시대. 네, 요거는 또 우리 편집하시는 분이 이미지 딱 해가지고 딱 띄워줄 겁니다. 예. 네. 이 네이선 울프가 20년도에 그 코로나 이제 20년도 초에 코로나가 한참 했었을 때 국내 그 유명한 서울 포럼, 네. 그다음에 경향 포럼에 기조 강연을 하러 이제 했었어요. 그 화상으로 또 하고 그렇게 이 책을 이제 쓰신 원래 이분이 그 UCLA 교수직 그 종신 교수직을 버리고 네. 학자들은 보통 연구실에서 연구만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분은 중앙아프리카 열대우림이나 이런 동남아시아 쪽 그런 야생동물 시장 같은 데를 돌아다니시면서 어떤 그 전염병의 기원이나 어떤 이제 분석을 하시는 어떤 행동파 학자예요. 되게 유명하신 분이고 네. 이 책에서는 사실 이 책이 2011년에 나온 책이에요. 그래요? 네, 2011년에 메르스랑 이제 사스, 뭐 이 조류독감, 돼지독감 뭐 이런 식으로 거기에 관련돼서 그때 책들인데 그러고 나서 이게 개정판으로 지금 새 책에서는 여기 이렇게 띠지로 코로나 이렇게 써져 있어요. 다시 개정판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책은 이제 2011년에서 15년에 이제 나온 책인데
이 책에서는 처음에 이제 돼지 독감하고 조류 독감 얘기가 나와요. 네. 처음에. 그리고 조류 독감은 보통 사람이 안 걸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조류 독감에 태국에서 첫 1호로 걸린 사례가 있어요. 그거를 이제 시작으로 이제 얘기가 나오고, 여기서 이 교수님이 이 바이러스들이 우리 쪽으로 유입되는 것들은 그 가축들 있잖아요. 네. 가축들이 그 인간에게 어떤 꾸준히 새로운 병원 그런 바이러스를 주입한다라는 이야기가 들어가 있는데, 지금 코로나 전에 우리가 사실 메르스나 이런 것들은 금방 끝났잖아요. 뭐 메르스도 낙타고 뭐 사스는 사양 고양이 뭐 얘기가 있었듯이 이 포유 동물이 5천여 종이 된대요. 지금. 근데 이 다른 포유 동물에서 우리를 감염시킬 수 있는 병원균이 이미 우리를 감염시킨 병원균보다 더 많다라는 거예요. 아직 올 것들이 더 많이 있다는 얘기구나. 5천여 종의 그런 동물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처음에 가장 중요한 건 사실 그 치명률, 전파력 이제 이런 건데, 지금 보면은 치명률은 되게 낮잖아요. 네. 근데 전파력은 되게 세고. 맞아요. 근데 나중에 치명률이 엄청날 거고 전파력도 엄청 센 바이러스들이 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너무 싫은데. 그렇게 됐을 때 이 사람이 우리가 기존의 메르스나 사스에서 어떤 보면 위험 불감증 같은 게 있잖아요. 네네. 제가 그때 기억하기로 그 서울 포럼에서 아마 3년 정도 지나고 7년 정도 지나면 우리가 코로나라는 거를 아예 잊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때 이 교수님이 그 서울 포럼에서 이야기했던 내용이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7년 정도 지나면 우리가 안전불감증에 걸릴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다 한번 갔으니까. 그래서 이게 어떤 그 바이러스는 공포의 대상이 아닌 사실 어떤 정복의 대상이 되어야 되는데, 근데 이 책에서는 그 또 얘기하는 게 이런 팬데믹이라고 하잖아요. 네. 팬데믹을 또 저지하는 그 가장 큰 걸림돌에 대한 그 요인이 대중들의 어설픈 판단. 우리가 지금 스마트폰으로 맞아. 되게 많은, 우리 예전에 그 뭐 소금물로 하면은 뭐 맞아, 된다, 막 이랬었잖아. 뭐 바이러스 코로나는 이렇게 하면 맞아. 된다, 뭐 이런 낭설들이 막 하면서 어설프게 판단하고 확산을 또 했던 사례도 있었잖아요. 맞아. 그런 것들이 사실은 되지만은 나중에 우리가 여기서 그 포럼에서도 말씀하셨던 것들이 대신 좋은 바이러스들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맨 마지막에는 그렇게 너무 무서운 공포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되게 궁극적이고 어떤 질병을 치료하는, 암세포를 억제하는 그런 바이러스들이 있대요. 착한 바이러스라고 여기서 책에서는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런 이제 바이러스에 대한 이제 연구들이나 이제 그런 것들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마찬가지지만 지금 뭐 자영업자분들도 많이 힘들어지고 뭐 자살률도 또 올라가고, 이게 이제 만약에 종식이 됐었을 때 이제 회복 탄력성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하세요. 그거는 이제 책에 나온 얘기는 아니고 그 포럼에서 했던 말씀인데, 이 회복 탄력성이라는 그 용어가 처음 제가 기억하는 건 영화 책 중에 옵션 B라는 책이 있어요. 옵션 B라는 얼마 전 되게 베스트셀러 책이었었는데, 거기에서 저는 거기서 처음 봤는데 회복 탄력성, 그 책이 아마 작가가 그 페이스북 부사장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죽었나 비행기 사고로, 그래서 그런 이제 전이를 상실했었을 때 본인이 어떤 그런 회복 탄력성이란 그 얘기를 제가 그 책에서 봤었는데, 아마 우리도 이제 일상으로 돌아갔을 때 지금껏 되어 있는 어떤 회복 탄력성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을 또 하셨었고요. 다음 이제 두 번째 책은 그래도 약간 좀 긍정적으로 끝이 나서 다행히 좋은 바이러스가 그 있다. 바이러스를 가지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거는 우리 같이 이제 인류하고 미래에서 같이 생존해야 될 문제라고 이야기를 해줘요. 네. 가격은 7,500원입니다. 조금. 근데 진짜 이거 이제 신간 나와서 여기 띠만 둘렀다고 했잖아요. 정말 이렇게 깨끗한 책을 서울 책보고에서 아주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지금 이 코로나에 의해서 막 신간으로 아마 이런 책들이 엄청 나왔을 거예요. 근데 이분은 이거 2011년도에 예측하시고 이렇게 다 이렇게 쓰시고, 그런 세균 바이러스의 엄청난 또 행동파 연구자시기 때문에. 여기 봐요. 여기 앞에 그림에 바이러스 폭풍의 시대 해갖고 낙타, 박쥐. 아주 그냥 그런 포유류들이 이제 아무래도 또 하나 있고. 자, 또 다른 바이러스 책은 보면 좀 무서운데요. 또 다른 책도 하나 책 되게 유명한 작가예요. 로빈 쿡. 로빈 쿡 씨.
아세요? 무서워요. 로빈 쿡. 네. 우리 그 의학 이게 로빈 쿡 책인데 이거 3,000원. 네. 돈이 중요하구나. 이 책에서는 뒤에 보면 네. 14세기의 패스트 바이러스, 20세기의 에이즈 바이러스, 그리고 21세기는 정체불명의 바이러스. 여기서 그 바이러스 관련된 이제 책이 있어요. 제목이 바이러스였어요. 근데 바이러스. 제목이 여기는 아웃브레이크라고 되어 있어요. 영어 제목이. 네. 그래서 저도 옛날에는 그 팬데믹이라고 하지만 저도 옛날에는 이런 팬데믹 단어보다 원래 아웃브레이크로 알고 있었어요. 아, 그래요? 이런 그 바이러스 국가 통제 불능 상태의 이런 전염병이 국가가 통제한 걸 아웃브레이크라고 되어 있는데 요 로빈 쿡 소설이 지금 요새는 2020년도에 아마 감염이라는 책 이후로 그러고 왔는데 엄청나게 아시죠? 로빈 쿡. 네, 의사시잖아요. 근데 이분이 예전에 제가 중학교 때였나 고등학교 때였나 되게 유명한 돌연변이. 돌연변이랑 그 다음에 이 책. 이게 10만 부 팔린 책이에요. 아, 진짜요? 네, 돌연변이는 20만 부가 팔린 책이고. 이미 우리 많은 분들이 바이러스를 알고 계셨어요, 지금. 그 돌연변이니까는 되게 되게 많은 우리나라 출간된 건이 한 21권 정도 출간이 됐고 국내에서 팔린 책이 200만 부 넘고 이때 제가 또 나중에 또 이렇게 할 건데 영화화된 것도 많아요. 근데 이때 당시 90년대 로빈 쿡 작가랑 이제 3대 마이클 클라이튼, 쭈라이공원, 네, 떠오르는 태양, 마이클 클라이튼이 있고 그 다음에 유명한 존 그리샴. 존 그리샴. 네. 의뢰인하고 뭐 링컨 차를 타는 뭐 변호사. 그 다음에 펠리컨 브리프. 네, 다 이제 영화되고 책도 있고. 줄리아 로버츠 나왔던 거 맞아요, 줄리아 로버츠. 환경 그 펠리컨 그 석유 그 같은 것들. 나중에 제가 이제 그런 작가들은 또 테마로 아예 한번 재밌겠네요. 책으로 영화랑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때 당시 이제 이 바이러스 책이 이 아웃브레이크가 저는 그때 이제 영화 얘기로 가면 95년도에 그 더스틴 호프만 주연의 아웃브레이크라는 영화가 있어요. 근데 거기 영화에서는 에볼라 바이러스를 가지고 에볼라 바이러스 알죠? 예. 지금 코로나 전에 치명률이 그게 엄청나요. 맞아요. 에볼라 바이러스를 이제 모티브로 한 그 이제 영화인데 그때 사람들이 다 이 바이러스인 줄 알았던 거예요. 원제가 똑같아서. 근데 다른 이야기고 얘는 TV 시리즈로 바로 그 해 한 2달 뒤에 그 영화가 흥행에 성공하니까 TV 시리즈 만들었다가 이제 망작이 된 얘는 TV 시리즈고 아웃브레이크랑은 전혀 다른 영화인데 그러니까 네이선 울프 선생님 말이 맞네. 5천 종의 포유류가 아주 우리에게 뿌릴 게 많으니까 요걸로 나오고 나면 요거 또 있지로 하고 또 나올 수 있는 거야. 아이고 무서워요. 바이러스보다 그게 더 무서워. 나 더 무서워. 팔 찍히는 게. 그렇군요. 그리고 로빈 쿡 작가 아까 잠깐 얘기한 건데 재밌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어요. 이분이 그 되게 인적이 드문 그 스키장이 있는 곳에 별장이 하나 있어요. 로빈 쿡 실제로요? 실제로. 거기에 뭐 항생제부터 타미플루부터 온갖 약들이 거기 다 되어 있으면서 외져서 가족들이 거기서 나중에 대피할 수 있는 그런 별장을 갖고 계시다고요. 약간 개인 그런 거구나. 미리 그런 게 있어서 피신할 수 있는. 그래서 아마 지금 코로나 했었을 때 거기 가 계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외에 한창 애기들이 막 이렇게 그 막 어떻게 살아남기 뭐 노빈송 뭐 이런 거 보면 생존하려고 그러면 자기들 키트 만들잖아요. 맞아요. 막 그런 것처럼 거기 혹시라도 햄 하실 줄 아는 분은 거기 동시 접속하고 모스보 받으실 수 있는 분은 지금 연결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 영화 아웃브레이크에서 보면은 그 바이러스가 원래는 이제 60년도에 아프리카에서 어떤 그 군인들이 원인 모르게 열병하고 기침을 하면서 죽어가는 사건이 발생이 돼요. 근데 미국 정부에서 이 사람들을 다 모아놔요. 그래 놓고 거기다 핵폭탄을 쏴가지고 마을 전체 2,000명을 다 죽여요. 첫 장면이. 그래서 바이러스를 없애요. 아예. 그러고 30년이 이제 지나죠. 그러고 있다가 거기에서 이제 바이러스 하나가 이제 발생이 이제 원숭이를 통해서 발생이 돼요. 거기 영화 포스트에 보면 원숭이가 있는데 그 원숭이를 아프리카에서 미국으로 해서 전 세계에 퍼뜨리는 게 한국 사람들이에요. 그 영화에서. 지금 이렇게 될 줄 알았냐 니들 이런 나쁜. 영화에 보면 태극호라고 나오고 한국말도 나와요. 90년대 외국 헐리우드 영화에서 한국말을 하는 게 되게 흔치 않았거든요. 굉장히 악의 어떠한 곳으로. 그 당시 때 제가 기억에
그렇게 근데 한국 사람이 이렇게 악에 그렇게 나오진 않아요. 묘사는 안 되는데 영화가 개봉 전에 한국 사람들이 이 바이러스를 터트리는 역할로 나와서 국내에서도 되게 막 불매는 뭐 이렇게 안 좋게 막 여론들이 됐었어요. 그 전에 왜 그랬냐면 그 전에 폴링 다운이라는 마이클 더글라스 영화가 있는데 추락이라는 영화인데 거기에서 한인타운에서 한국 사람들이 그 슈퍼마켓 하면서 되게 안 좋은 역할로 한국 사람의 이미지를 되게 안 좋게 해놓은 영화가 하나 있었어요. 바로 전에 94년도 전에. 그리고 나서 95년도에 아웃브레이크에서 그렇게 나오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약간 예민하게 좀 반응을 했던 것들도 있었어요. 그런 이제 그 당시 때 에피소드가 있었고, 그래서 이제 그게 30년 뒤에 바이러스가 이제 발생이 되는데 그 원숭이 한 마리를 이제 가지고 들어왔다가 그게 이제 뭐 핥히고 또 감염되면서 기침하면서 극장에서 또 이게 계속 전파가 되면서 이제 뭐 더스틴 호프만은 이제 거기서 이제 군인인데 정부에다가 이걸 이제 통제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정부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당시 때 그 혈액을 채취해가지고 이걸 생화학 무기를 만들고 치료제까지 다 만들어 놓은 상태였어요, 정부에서는. 그리고 거기를 은폐시키려고 폭탄을 투여한 거고. 우리 그 최근에 유행했던 바이러스 지금 우리 학교는 거의 좀비가 되잖아. 우리는 기존에 바이러스 하면 감염돼 가지고 나만 아프고 죽고 이렇게 하지만은 이제 그런 좀비 영화들은 사실 똑같은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서 뭔가 그렇게 사람을 물면서 접촉이 되는, 그렇게 되다가 나중에 보면 학교에 다 모이게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미사일을 쏘는 뭐 그런 얘기도 없애버리는 나오잖아요. 여기 영화에서도 또 그렇게 해요. 그 시민들을 이제 보스턴 쪽에서 다 바이러스에 감염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 바이러스에 감염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정부에서는 또 폭탄을 투여하려고 해요. 그렇게 해서 또 은폐하고. 왜냐면은 그 치료제를 주면 이 생화학 무기 자체가 안 돼 버리니까 그렇게 이제 어떤 그 국가 권력이 이제 시민들의 희생을 위해서 시민을 시키고 어떤 국가 권력의 그런 거를 이제 하는, 이제 그렇게 가다가 뭐 결국은 양심에 있는 비행기 그 전투기 조종사는 폭탄을 바닷가에 터뜨리고 그러고 이제 치료제가 이제 해서 치료 사람들 다 이제 원래 있었으니까. 요게 보면 지금 한창 팬데믹 터지고 나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사람들이 음모론자들이 모여서 보는 이런데 뭐 굉장히 많이 얘기 나오잖아요. 뭐 중국 그 뭐 우한에서 뭐 발생되고 뭐 뒤에서 돈을 제일 많이 냈던 사람이 제약회사에서 뭐 예전에 신종플루도 제약회사에서 신종플루 바이러스를 뿌리고 약 타미플루를 팔기 위해서 테라플루, 타미플루였나? 그거 팔기 위해서 만든 거다 이런 썰이 많은데 아까 말한 것 또 비슷한 되게 유사한 영화가 하나 있어요. 컨테이전이라고. 알아요. 알죠? 네. 최근에 그게 역주행해가지고 코로나 바이러스랑 너무 똑같이 하다고 해서 된 영화인데 그 영화하고 아웃브레이크하고 되게 큰 차이점이 하나 있어요. 뭡니까? 시대가 95년도잖아요. 아까 얘기했었죠. 여기 영화에서는 스마트폰이 안 나와요. 여기서는 인터넷과 SNS, 스마트폰이 나와요. 그러니까 모든 그런 가짜 정보들이 이 영화에서는 막 그게 발생이 되는데 아웃브레이크에서는 언론, 정부에서 터뜨리는 언론 뉴스밖에 없는 거예요. 약간 그게 좀 달라요, 그 영화를 보면은. 그리고 감독 둘 다 되게 유명한 감독님들이에요. 그 아웃브레이크는 볼프강 피터슨이라고 옛날 이제 유보트, 그 다음에 최근에 뭐 알면 트로이? 트로이. 저기 그 화산 폭발에서 없어진 섬. 그 브래드 피트 나오는 거 있잖아요. 아킬레스건 얘기 나오는 거. 네네네. 네, 트로이 영화부터 해서 그다음에 사선에서라고 클린트 이스트우드 나오는 그 대통령 보호하는 되게 유명한 그 액션 쪽 그런 재난 감독이고. 옛날. 네, 그리고 컨테이전 감독은 스티븐 소더버그라고. 이분은 원래 이런 영화를 찍는 분이 아니었어요. 원래 예전에 그 섹스 거짓말 비디오 테이프라는 영화로 칸 영화제 황금 종려상도 받으신, 그리고 카프카라는 영화까지 되게 그런 작품 있는 감독님이신데 약간 이제 오션스 11, 오션스 12였나? 그거 감독하면서 조금 방향이 조금 선회가 되셨더라고요. 이 얘기를 들으면서 보니까 영화도 좀 무섭긴 하지만 왜 영화나 소설보다 더 끔찍한 게 현실이라는 얘기가 있어서 요즘 우리가 이걸 이제 길을 걸어가면서도 한 번쯤은 누군가의 뭐라 그래야 되나 선견지명이라고 해야 될까요? 많은 분석을 하신 선생님들의 얘기도 듣고 싶고 책도 보고 싶고 좀
영화도 한번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책에서도 둘 다 똑같이 나오는 이 바이러스의 전파에 대한 게 뭐 코로나가 지나고 나서도 마찬가지지만 아까도 이제 쉽게 우리가 그 포유류 동물들 얘기했었잖아요. 그 네이선 울프가 이제 얘기했던 이제 우리는 너무 바이러스에 이제 취약한 환경이라고 얘기를 해요. 네. 왜냐면은 아까 얘기한 그 세 가지 통로가 있대요. 인류한테 너무 쉽게 올 수 있는 세 가지 통로가 하나는 우리가 가축과 되게 쉽게 접촉이 될 수 있는 상황. 네. 그리고 또 이 가축이 야생동물과 또 접촉이 또 되게 실수있는 구조고 우리가 이제 농업이나 지금 우리가 다 사람들이 공동체로 모여 살잖아요. 네. 이제는. 네. 그러면서 이 바이러스들이 올 수 있는 너무 쉬운 환경 그리고 또 뭐 비행기를 타고도 그렇죠. 교통통신 많이 네. 발달했고. 그래서 이게 얘기가 좀 긴데 아까 아웃브레이크 영화를 보면은 되게 지금의 코로나 사태와 되게 유사한 상황들이 벌어져요. 뭐 어떤 특정한 나라를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처음에 되게 정부나 이런 데서 되게 안일한 대처는 그 전에 되게 뭐라 그러지 별거 아니게 생각을 해요. 대수롭지 않게. 원래 중국에서도 그게 한 달 정도 걸렸었잖아요. 맞아요. 이게 한 달 정도 걸려서 그러고 있다가 통제를 했는데 그때 우한시 통제했을 때 6,000명이 그때 빠져나가면서 전 세계적으로 막 다 갔었잖아요. 알죠? 그래서 뭔가 확산되고 막 그랬던 것도 있었잖아요. 그게 되게 유사하게 영화에서 다 나와요. 네, 그 95년도 영화에 그것들이 다 나오고 그 전에 아까 말씀드린 컨테이전 영화에서도 그런 것들이. 근데 어찌됐건 처음 바이러스에 대한 어떤 그 매개체가 처음에 한 숙주의 원인들은 아시아 사람들이에요. 다. 왜 그래? 그럴 수밖에 없나 봐요. 이게 야생동물 막 이런 것도 있다 보니까 물론 이제 영화 자체를 헐리우드에서 만들다 보니까 컨테이전은 홍콩에서 발생이 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그 아웃브레이크는 처음에 이제 한국 사람들이 그 아프리카에서 이제 하는 이제 그렇게 되고 있고 그래서 저는 이제 뭐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이런 인류의 어떤 발전적인 부분들이 사실 바이러스가 되게 쉽게 올 수 있는 환경들을 만들었지만 지금 또 백신도 되게 에볼라 바이러스 백신이 아직도 만들어지진 않았잖아요. 맞아요. 예. 그러면서도 어떤 이런 과학 기술이 충분히 바이러스를 잠식할 수 있는 시대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얘기하는 것들이 이런 빅데이터 기반 그래서 빅데이터 기반으로 해가지고 어떤 전 세계 면역 체계를 만들자라고 해요. 그래서 이 병원균의 이동 통로를 다 파악을 하고 전 세계적으로 어떤 그 유행병에 될 수 있는 여지가 보인다라고 했었을 때 그런 거를 이제 미리 국가들이 전체적으로 한 번에 확산을 막기 위해서 다 같이 그런 그 경계를 좀 대응을 하자 이런 또 취지가 되면서 이 코로나로 인해서 되다 보면은 아마 지금보다는 더 이런 팬데믹 상황이 발생되지는 않지 않을까. 뭐 이제 전 세계 시민들이나 전 세계 뭐 국가 나라들 다들 한번 겪어봤잖아요. 네. 이제 아까 얘기한 어떤 안전 불감증에 대한 부분들도 이제 인지하고 또 방역 당국의 어떤 지침이나 뭐 우리나라는 워낙 백신을 많이 맞긴 했지만 외국 같은 경우는 사실 백신의 어떤 거리두기보다는 본인 개인들의 어떤 자유나 그쵸. 이동권이나 자기 개인의 어떤 권리를 더 내세우는 그런 부분들도 있잖아요. 외국에서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하다 보면은 좀 더 성숙한 시민 정신이라든지 또 이제 국가 어떤 체계적인 걸도 과학 기술로서 충분히 아까 앞서린 코로나는 바이러스는 공포의 존재가 아니라 정복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이렇게 여기서 얘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 뭐 아마존에 이렇게 그 우거져 있는 산림들을 파괴함으로 인해서 그곳에 살아야 할 동물들이 자꾸 인간 쪽으로 내려오게 되고 먹을 게 없으니까요. 막 맞아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어울리게 되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교통통신이 발달하면서 워낙 많이 또 우리가 어울려서 좀 뭐랄까 좀 안전하다고 생각했었던 기간들이 좀 길지 않았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소개해주신 책 바이러스 폭풍의 시대. 맞아. 하나 네. 또 까먹기는. 네네, 이 책에서 맞아요. 또 무슨 내용이 갑자기 이 책에서 무슨 내용이냐면은 아까 자연 환경 얘기했잖아요. 이 우리가 지금 탄소 중립하면서 지금 자연 환경에서 그 해수면이 상승해서 지금 우리 어디야 알래스카 막 빙하가 녹고 있잖아요. 네. 그 안에 녹으면서 그 안에 수많은 바이러스가 들어가요. 맞아요. 저도 그거 본 적이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꼭 아까 어떤 개인 그런 포유류뿐만 아니라 이런 환경적인 부분들도 우리가 충분히 잘 해야 이런 바이러스 같은 이런 상황에서도 할 수 있다라고 이 책에
나와 있습니다. 그 냉동 인간이 아닌 이 냉동 바이러스들이 해동이 되면서 그렇죠. 더 무서워지네요. 한 번 더 책이랑 같이 소개해 주신 영화랑 같이 보시면 달라진 것들, 그리고 달라졌지만 달라져야 하지 않아서 계속 어쩔 수 없이 닫혀가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좀 보시면서 생각해 보시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책으로 읽는 영화, 서울 책보고의 백민철 대표와 함께 영화 그리고 책 얘네들이 같이 보여지는 내용들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첫 번째 시간이었어요. 어떠셨는지요? 네, 뭐 전에보다는 네, 뭐 아무래도 좋아하는 영화 얘기를 하니까 네, 굉장히 조금 더, 재밌네요. 네, 재밌는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예, 네. 다음 시간에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울 책보고의 백민철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전 국민이 봐야 하고 전 세계로 번역돼서 나가야 하는 코너. 너무 강력히 지금 열망하고 있습니다. 책으로 만나는 우리나라 문학 전석승 소설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어떻게 네. 마음에 들어요? 굉장히 남정민은 다 생각이 있구나. 전 국민이 봐야 하고 전 세계로 번역해서 나가야 할 프로. 네, 저도 책을 선정할 때 뭔가 좀 역주행을 했으면 좋겠다 싶은 헌책들을 예. 가지고 오겠습니다. 딱 지금 맞는 소개인 것 같아요. 그래요. 아주 훌륭합니다. 저 3월이니까요. 2022년의 시작이잖아요. 네. 박수 한번 칠까요? 석순 작가님, 네. 우리 어떤 또 문학의 세계에서 또 허우적거리는 우리를 구해주실지. 네, 오늘 제가 가져온 작품은 2002년도에 나온 책입니다. 네. 조경란 작가님의 코끼리를 찾아서라는 소설집 중에 마리의 집이라는 단편 소설이 있어요. 네. 근데 제목은 마리의 집인데 사실 소설 속 주인공 이름은 마리가 아니라 말희입니다. 이름이 좀 제가 발음이 좀 명확하지 않아서 좀 헷갈릴 수 있는데 말희. 네, 그렇죠. 원래 이 주인공의 이름은 말희인데 네. 제목은 마리의 집입니다. 그래서 마리와 말리 좀 느낌이 좀 많이 다르죠. 예. 말희라고 하면은 약간 좀 예전 이름 같은 느낌이 좀 드는데 네. 마리라고 하게 되면은 약간 좀 뭔가 세련된 예명 같은 느낌이 좀 듭니다. 그래서 미술관에서 일을 하고 있는 말희라는 장말희라고 하는 인물을 중심으로 펼쳐나가는 이야기인데요. 네. 어느 날 이 미술관에 예. 이미지 컷을 찍겠다면서 한 영화 감독이 옵니다. 네. 그래서 서로 통성명을 하는 과정에서 이름을 장말희라고 얘기하는데 이 감독님은 장말이라고 듣죠. 그래서 굉장히 이름이 세련되셨군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서로의 이런 작은 오해가 사실은 점점 퍼져서 갈등으로까지 이어지는 소설입니다. 네. 조경란 소설가의 문학과 지성사에서 나왔습니다. 이거 2002년에 나온 네, 작품이더라고요. 오래전 소설이죠. 20년 된 소설입니다. 분명히 역주행 시킬 수 있을지. 네, 역주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코끼리를 찾아서라는 소설집 안에 있는 마리의 집 읽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약간 좀 책을 내용을 조금 더 들어가 볼까요? 네, 서로 이제 이름에 대한 오해가 생기게 되는데 네. 이게 이야기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이름뿐만 아니라 서로에 대한 오해가 점점 깊었다라는 사실이 점점 밝혀집니다. 이 감독의 이름은 이성현이었는데요. 네. 사실 알고 보니까 이 사람도 감독이 아니었어요. 오! 그냥 연출부의 막내였어요. 근데 얘기할 때는 마치 본인이 감독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심지어 본인이 준비 중인 영화도 얘기를 합니다. 늘 화만 내던 사람이 있었는데 이 영화 끝에서 딱 한 번 웃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이 사람이 왜 웃었는지.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않거든요. 네. 처음에는 본인이 찍은 영화이기 때문에 개봉하기 전에 얘기를 안 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다른 감독이 준비하는 영화를 듣고서 얘기했기 때문에 본인이 얘기를 못했던 거죠. 감독의 의도를 알 수가 없네요. 본인이 그 사람이 아니니까. 그렇죠. 감독이 아니었습니다. 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같은 동네에 사는 한 여자가 등장을 하는데 네. 그 여자도 사실은 거짓말이 굉장히 많았어요. 휴가를 간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사를 갔고 또 카페에서 일한다고 들었는데 집주인 얘기 들어보니까 노래방에서 일하는 사람이었고 또 전세에 사는 줄 알았는데 또 월세였다는 것도 밝혀지게 됩니다. 그리고 둘 사이에서 이성현이라는 감독 아닌 감독과 그리고 장말희와 말이라고
헷갈리게 되는 이 여주인공이 식당에서 만나게 되는데요. 네. 이 식당에서 여자가 좋아하는 음식을 얘기할 때 루꼴라라는 채소를 이야기합니다. 루꼴라 피자 네. 많이 먹잖아요. 네, 이게 아마 2002년 당시에는 저도 굉장히 생소했어요. 그래서 맞아요. 이 소설을 읽어보면 한번 먹어보고 싶거든요. 근데 당시에는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파는 데가 없어서. 네, 근데 요즘에는 이마트 홈플러스 가니까 있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굉장히 좀 독특한 맛이어서 맛있게 먹은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지난 휴가 때 파리에 갔다 왔는데, 그 파리에서 먹은 루꼴라가 참 맛있었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합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이성현이라는 인물이 이제 루꼴라가 있는 집을 겨우 찾아내서 데리고 가는데, 이 마리 씨가 루꼴라를 보고서도 이게 루꼴라인지 모르게 돼요. 그러니까 거짓말이었던 거죠. 루꼴라가 맛있다라고 하는 것도 지난 휴가 때 파리에 갔다 온 것도 사실은 다 거짓말이었다는 게 밝혀지게 되죠. 그래서 사소하게 이름에 대한 오해를 시작해서 사실 이 소설 속에 등장한 인물들은 서로 거짓말을 이야기하면서 서로의 관계에 굉장히 소극적이고 또 숨기는 게 많은 인물들로 등장하는 또 재미있는 소설입니다. 사실 이 굉장히 이 뭔가 좀 크게 꾸미고 과장하고 하는 것들은 코미디에서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제 조직폭력배가 나와서 반갑소 나 운수업하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대포차 같은 거 하고 나 저기 뒤에서 그 저 통신업해요 이러면 대포 폰하시고 막 이런 경우들의 설정도 있고, 그리고 또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한창 그 2000년대 초반 때 뭐 결혼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그 예물 하다 보면 혼수하다 보면 네. 시어머니가 뭔지 모르는데 막 여기저기 있는 거 다 듣고 온 거예요. 막 뭐도 해도 계절마다 이렇게 그 반지도 하고 해야 된다더라. 보석도 다 해와야 된다. 네. 알고 봐서 뭐 몇 자짜리 장롱 해와라 했더니 시어머니는 20평짜리 이렇게 집을 전세를 얻어줬는데 해오라고 한 거는 80평짜리에 들어가는 걸 해온 거예요. 그래서 너 왜 이렇게 저 문짝이 들어가지도 않는 거 이렇게 옷장 해왔냐? 이랬더니 어머니가 써주시는 대로 했잖아요. 몰랐던 거예요. 이 사람도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그랬던 내용들이 굉장히 많은데 어떻게 보면 좀 초라한 나를 감추고 싶어서 이렇게 뻥튀기 하고 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사람들끼리 만나서 일어나는 에피소드들이 나오는군요. 네. 그런 지금 말씀해주신 내용들이 가장 압축되어 있는 게 아마 이 소설 속 주인공의 이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아마 작법책 중에서 많은 분들이 소설 작법책 중에서 유명한 책 중에 하나가 전상국 작가님이 쓰신 당신도 소설을 쓸 수 있다라는 작법책 아마 많이들 아실 것 같아요. 네. 그 작법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소설을 쓰려면 일단 장명가가 돼야 된다. 장명가. 네. 소설을 쓸 때 우리 이름을 짓게 되잖아요. 예. 그래서 그 소설가들은 작품 속에서 주인공의 이름을 지을 때 굉장히 심오한 의미를 담아서 이름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개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이름을 쓰기도 하고요. 캐릭터나 또 서사나 주제를 암시하기 위해서 또는 더 현실적인 인물을 만들기 위해서 주인공들에게 이름을 부여해서 그 이름의 의미에 따라서 소설이 전개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마 껍빛단 리라는 소설 많이들 아실 거예요. 예. 그 소설 속에서는 이인국이라는 인물이 등장을 하는데요. 네. 달을 읽자를 써서 달을 읽자 사람인 나라 국자를 써서 특이한 사람, 여러 나라의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껍빛단이란 뜻이 캡틴을 얘기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소설 주인공의 이름을 알게 되면 소설을 이해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고 또 작가의 의도나 주제를 판단하는 데에도 도움을 줄 때가 있는데요. 예. 또 재미있는 주인공 이름 중에 하나가 김용성 작가님의 립박동 장군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립박동 장군? 립박동 장군? 그래서 역시 주인공이 립박동이에요. 이 마리의 집의 주인공이 마리인 것처럼 립박동이 주인공인데 혹시 립박동이라는 이름은 무슨 의미일까요? 립박동? 무슨 뜻일까요? 창의력을 잘 생각해 보시면 이 립박동이라는 주인공의 이름이 가지고 있는 의미도 아마 아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리화통? 뭘까요? 립박동? 네. 립박동? 거꾸로 읽으면 답이 나옵니다. 똥파리를 거꾸로 해서 립박동이라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립박동! 네, 평판이 굉장히 안 좋은 인물의 별명을 소설 속에 내세워서 아마 똥파리라는 이름을 거꾸로 했다는 걸 알게 되면 또 이 소설을 이해하시는 데에 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재밌네요. 저는 드라마에서 굉장히 싸납게 나오는 여자 주인공 이름이
길련인 걸로 네, 알거든요. 그런 것처럼 소설 속에서도 예. 이름이 품고 있는 캐릭터가 굉장히 다양하게 나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마리의 집에 있는 소설 주인공의 이름을 또 한번 풀어볼까요? 마리의 집이라고 하게 되면 이제 사실은 이름이 사실은 발음하기 좀 어려워서 헷갈릴 때가 있잖아요. 네. 근데 이게 헷갈리는 이미지가 완전히 다를 때가 있어요. 이 마리와 마희처럼. 맞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굉장히 세련된 이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완전 정반대, 본명은 사실 완전 정반대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데 네. 아마 그런 면 때문에 조경란 작가님께서도 말희와 말희라는 이 두 가지 이름을 겹쳐서 생각해 보시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듭니다. 야, 이 소설을 읽으면서 이 주인공 이름도 한 번씩 콕 집어서 우리 장명과 소설가 선생님께서 어떤 거를 장명을 하셨나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또 외국 소설에서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많이들 알고 계시는 이방인의 소설, 이방인이라는 소설의 제목, 주인공이 메르소죠. 네, 메르소. 네, 메르라는 살인을 뜻한다고 해요. 그리고 소는 태양을 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태양 때문에 살인을 하게 되는 이 내용을 주인공 이름에 압축해서 또 담고 있기도 하죠. 또 전상우 선생님 소설에서도 보게 되면 주인공 이름을 잘 떠올려 보면은 네. 또 캐릭터나 주인공의 앞으로 일어날 일들, 또 서사들을 짐작해 볼 수 있는데요. 강옥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강옥이라는 인물은 왜 강옥일까요? 무슨 의미일까요? 강호기? 네. 아, 그래요? 뭔가 되게 강한 느낌인데요? 네, 맞아요. 큰가? 강은 강하다라는 의미가 강한 있어요. 느낌? 호기는 뭘까요? 호기. 호기심이 강하다? 맞습니다. 오, 맞아요? 그래서 오. 호기심이 강한 인물이어서 이제 저에게 강호기라는 오십시오. 인물이다. 알려주시죠. 전석수는 네. 그럼 어떻게 돼요? 전석수는 네, 많은 분들이 저를 가명으로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제 이름은 본명이고요. 아, 그래요? 네, 원래는 어렸을 때는 전석준으로 불렸었다가 아하. 할머니가 이름 짓는 데 가니까 이게 안 좋은 이름이라고 해서 그렇구나. 순이라고 불렀다가 순이라고 바뀌었어요. 그래서 어머니는 굉장히 싫어하시는 이름이죠. 남자 이름 뒤에 순이 들어가니까 좀 어울리지 않았는데 또 이게 좋은 이름이라고 하니까 살면서 좋은 일이 있을 때마다 이름덕을 보고 있구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잘 바꾸신 것 같은데 우리 네. 골목상권을 넘어서 우리 서울시랑 같이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 나와서 이렇게 정말. 일하고 있는 것 자체만으로 그럼요. 조금 이름 덕을 좀 많이 할머니한테 받은 것 박수. 같습니다. 돌아가신 할머니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또 네, 강대규라는 인물도 있어요. 강대규. 네. 강대규도 잘 살펴보면은 깡다구를 변형시켜서 만든 이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인공들의 이름을 잘 살펴보시게 되면은 이 소설 속의 의미들도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깡대규. 또 이름뿐만 아니라 별명으로 또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네. 천명관 작가님의 고령화 가족이라는 소설에 보면은 오한마라는 별명을 가진 주인공이 등장을 합니다. 네. 오한마 혹시 뭔지 아세요? 저기 앞뒤 분간 없이 이거 하는 엄청난 맞습니다. 이거 망치 같은 거죠? 맞아요. 망치보다 더 바위를 깰 때 쓰는 망치처럼 생긴 걸 오한마라고 부르는데요. 별명이 오한마라고 하니까 아마 어떤 캐릭터인지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화나면 물불 안 가리고 다 때려 부수는 그런 인물을 또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 소설들뿐만 아니라 요즘 소설들에서도 주인공들의 이름을 잘 한번 떠올려 보시면은 소설에 있는 또 다른 재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석순 작가님 이것도 있는 것 같아요. 82년생 김지영 굉장히 네. 많이 화제가 됐었잖아요. 맞아요. 예, 그것도 뭐 이름을 지을 때 뭔가 있었을까요? 네, 우리나라 소설에서 예전에는 사실은 현대사회의 익명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니셜로 인물을 표현하기도 해요. 맞아요. K, 뭐 L이나 뭐 M이나 이렇게 이니셜로 표현을 하거나 아니면 아예 이름이 없이 그나 뭐 그녀나 이런 식으로 익명성이 기대서 표현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요. 최근에는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름을 부여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졌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82년생 김지영이라는 소설은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요. 실제로 80년대에 태어나신 여자분들 가운데에서 지영이라는 이름이 굉장히 많이 쓰였다고 해요. 맞아요. 그래서 그 보편성도 획득을 하게 되고 또 다른 소설을 읽었을 때 공감대 형성에도 도움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지나가다가 지영아 이름을 한 8명 다 돌아본대잖아요. 네, 맞아요. 맞아. 실제로 제가 대법원의 자료들을 조사해 보니까 네. 시대별로 유행했던 이름이 따로 있더라고요. 맞아. 1950년대에는 영수나 영자라는 이름이 많이 유행을 했었고요. 그리고 1980년대에는 남자는 지훈, 여자는 지영. 지영. 그리고 또 지영만큼이나 또 많았던 이름 중에 하나가 지혜라는 이름이
많았다고 해요. 아, 지혜가 필요했었을 네. 시기였나? 지혜도 아마 부르면 많이 나올 거예요. 맞아. 2000년대에 들어서는 남자는 민준, 그리고 여자는 유진이라는 이름이 굉장히 인기가 많았다. 약간 좀 더 부드러워진 것 같은 느낌이 네, 드네요. 조금 더 세련된 이름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남자 아이 이름 중에 유행하고 많이 인기가 있는 이름은 서준, 하준, 도윤이, 은우라는 이름이 유행을 했고, 그리고 여자 이름은 지안, 또 하윤, 서아, 하은 이런 이름들이 유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 최근에 돌잔치 가보신 분들은 이 중에서 한두 개 정도는 들어보이지 않으셨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 시대별로 변화하는 이름도 또 소설 속에 반영이 돼서 아마 시간이 또 지나면은 지금 유행하고 있던 이름들이 또 나중에 소설 속에서도 많이 만나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이제 친구 저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왜 네. 순서대로 이렇게 하고 나니 이름 가나다 순으로 네. 하잖아요. 저희 딱 쪼르륵 붙어있는 애 중에서 영순이, 재순이, 말순이, 외순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네. 우리가 걔네들 보고 비단사순이라고 불렀는데 이게 이제 그 순자 돌림이 네. 8, 90년대 이후에 사람들에게 잘 안 씌워준다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여학생들한테 이제 순하라고 순자 좀 많이 쓰고 그런 얘기 그들은 결국엔 좀 성이 되고 나서 이름을 좀 바꾼 친구가 두세 명이 돼요. 이름대로 간다라는 그런 뭐랄까요? 그 미신이라고 해야 되나? 좀 마음 이런 것 때문에 자기가 쓰고 싶어하는 이름으로 가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네. 최근에 제가 또 찾아보니까 네. 예전에는 사실 개명하는 게 굉장히 까다로웠다고 해요. 근데 이제 최근에는 개인의 행복 추구권, 개인의 인격을 중요시하는 문화가 이제 좀 많이 퍼져나가다 보니까 이름 개명이 조금 더 자유로워졌다고 해요. 그래서 서울에 있는 6개 구의 개명을 담당하고 계시는 서울가정법원의 법원장님께서 한 달에 약 한 500건 정도의 개명 신청이 들어온다고 해요. 근데 서울에는 이제 구가 25개 정도 있으니까 얼핏 계산해보면 한 달에 한 2,000건 정도 서울에서만, 그리고 오늘 하루에만 하더라도 서울에서만 한 70건 정도의 개명 신청이 계속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만큼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름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더 크고 또 이름대로 살아간다는 그런 생각들 때문에 개명 신청도 많이 좀 퍼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뭐 2번, 3번씩 개명 신청을 하기도 한다고 해요. 그래서 그럴 때에는 좀 개명이 좀 어려워지게 되는데 예전보다는 그래도 개명하는 게 좀 수월해졌다고 해요. 혹시 우리 그 소설가 선생님들도 왜 영화 배우들도 자기 한 작품 따라 뭐 인생 흘러간다 이런 얘기 있는데 뭐 이제 글 쓰시는 분들, 문학인들 중에서도 뭐 이름을 바꾸거나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을까요? 네, 저는 데뷔하기 전에는 다 본명을 쓰시는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본명이 아닌 작가분들이 꽤 많이 계시더라고요. 어떤 작가분은 이게 본명을 말씀드리는 게 실례일 것 같아서 그냥 뭉뚱그려서 말씀드리자면은 어떤 작가분은 계속 응모를 했는데 계속 떨어졌대요. 그래서 혹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혹시 이름 때문에 내가 잘 안 되는 게 아닐까 해서 점집에 가셨는데 이름을 정해줬대요. 근데 여자 작가분이신데 너무 이 이름이 여자가 아니라 남자 같은 이름을 지어주셨대요. 그래서 속는셈 치고 그 이름으로 응모를 하셨는데 단번에 붙으셔서 그로 계속 승승장구하신 것 같은데? 네, 굉장히 지금 우리나라 문학을 말할 때 빠뜨릴 수 없는 작가로 불리게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저도 누군지 알 것 같습니다. 아시나요? 네. 아마 한 번씩은 다 들어보셨을 만한 작가분. 그러셨군요. 또 다른 경우에는 이제 기성 작가랑 이름이 똑같아서 서로 헷갈릴까봐 이제 이름을 바꾸시는 경우도 있고요. 또 너무 이름이 흔해서 또 좀 기억에 남을 만한 이름으로 바꾸시는 경우도 있고, 오히려 또 반대로 너무 이름이 독특해서 또 이름을 좀 평범하게 바꾸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 이제 책을 낼 때 이름이 너무 특이해서 이름을 좀 바꿀 생각이 있는지 이제 출판사랑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전석순은 저밖에 없더라고요. 전석순 할머니 한 분을 발견했는데 다른 전석순이 없어서 혹시나 좀 곤란한 내용들이 있지는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본명으로 활동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저도 이제 본명으로 활동하게 된 케이스고, 이렇게 또 필명으로 활동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 이름에 얽혀있는 이 장명부터 시작해서 소설이 담고 있는 어떤 큰 틀까지 알려주는 이름, 그리고 바꿀 것인가 말 것인가 계속 고뇌하는
그걸 또 받아주는 대법원 얘기까지 또 자세히 설명 들어봤습니다. 또 다른 경우에는 본명을 쓰시긴 쓰시는데 네. 한자를 다르게 쓰시는 분들 계세요. 한자 그 많이 바꾸더라고요. 네. 아마 또 이름이 등장한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가 아마 최근에 많은 분들이 읽어보셨을 보건고사 아는 형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예. 아는 형이라는 인물은 사실 아는 형이라는 별명에서 이제 온 아는 형, 아는 형. 마리와 마리처럼 아는 형, 아는 형 이렇게 불리게 되는 이름인데요. 실제로 있는 인물에서 모티브를 얻었다고 해요. 털털한 성격을 네. 강조하기 위해서 정세란 작가님께서 이제 회사에 다니셨을 때 대학생 인턴의 이름과 별명을 그대로 가져와서 쓴 경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소설에 등장하는 한문 선생 홍준표라는 인물은 네. 자문을 해준 선배의 동생 실제 이름이고 또 혜연이라는 학생은 보건교사 아는 형의 표지를 그려준 분의 이름을 그대로 따왔다고 해요. 실제로 그분이 얼굴이 굉장히 투명해서 별명이 해파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또 그대로 가져오기도 해서 실제 있었던 인물을 그대로 소설 속에 반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세란 작가님의 성함은 큰아버지가 지으셨다고 예전에 인터뷰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밝은 인간, 밝은 세상이라는 뜻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랑자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인데 사인을 하실 때에는 이 랑자 대신에 늑대 랑자를 쓰신다고 해요. 그래서 늑대 인간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정세란 작가님이 쓰시는 이 소설과도 비슷한 맥락으로 살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 소설가 선생님들의 성함까지도 이렇게 찾아봤는데 진짜 그 어떤 식으로 생각하고 계시고 어떤 거에 이렇게 좀 뭐랄까요 이렇게 그 포인트를 두고 계시는지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게 어떤 건지 알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재밌었네요. 네, 실제로 또 작가가 직접 자기 이름으로 소설을 쓰기도 해요. 그래서 이기호 작가님의 소설을 보면은 이기호가 등장을 해요. 맞아요. 그리고 또 이기호 작가님의 소설집 중에 누구에게나 친절한 교회 오빠 강민호라는 소설집을 보면은 전부 다 이름이 제목에 등장을 해요. 최미진은 어디로, 권순창과 착한 사람들, 오래전 김숙희는 이런 식으로 이름이 등장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런 이름들의 의미들을 따라가 보시게 되면은 아마 또 소설을 읽는 재미가 또 더 커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전석순 선생님과 함께 얘기도 듣다 보니까 또 읽고 싶은 문학 책들, 재미있는 옛날 책들, 진짜 코끼리를 찾아서도 역주행되지 않을까 우리 서울 책보고에서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많이 준비해 주세요, 선생님. 네. 이름과 관련돼서 또 문학과 관련돼서 아마 여러분들이 그냥 책만 읽으시는 것보다 주변에 다양한 배경 지식을 가지고 읽으시면은 독서도 더 재미있어지고 또 이야기를 접할 때에도 좀 더 유연하게 접근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마리의 집이라는 소설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갯벌은 얼핏 보면 그저 물 빠진 맹숭맹숭한 땅 같아 보이지만 가까이 다가서면 여기저기 살아 움직이는 생물들을 발견할 수 있다. 네, 소설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그냥 읽어보면은 이야기만 파악하실 수 있지만 소설 속의 내용들을 자세히 살펴보시고 또 주인공들의 이름도 다시 한번 되새겨보시면은 아마 좀 더 깊이 있는 독서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재밌는 시간이었습니다. 책으로 만나는 문학, 전석순 소설가 선생님과 함께하는 문학 이야기. 오늘은 이름에 얽힌 얘기들 같이 나눠봤습니다. 선생님, 우리 다음 달에 만나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번 순서는요, 새로 시작하는 코너입니다. 헌책방 전문 작가라고 소개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오랜 시간 헌책방과 함께 하여온 작가님이시죠? 최종규 작가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최종규 작가님 모시고 추억의 헌책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종규 작가님 어서 오십시오. 예. 네, 먼 길을 기꺼이 달려왔습니다. 예, 너무 감사합니다. 버선발로 뛰쳐나가서 써야 되는데 구두발이라서. 일단 그러면 우리 최종규 작가님 소개를 좀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서울에서도 산 적은 있지만 2011년부터 전라남도 고흥이라고 하는 꽤나 멉니다. 네네네. 먼 곳에서 아이들하고 견님하고 조용히 살면서 국어사전이라는 책을 씁니다. 국어사전이라는 책을 쓰다 보니까 온갖 말과 살림을 다루는 책을 잔뜩 읽고 건사해야 해서요.
헌책방이라는 곳을 좀 오랫동안 다녔어요. 예, 그러셨군요. 자, 이렇게 짧게 설명하실 것 같아서 왜 자기소개하기 좀 부끄럽잖아요. 제가 최종규 자기님의 소개를 직접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앞에 몇 년이라는 건 우리는 지워버리니까요. 예. 인천에서 태어나셨네요, 그죠? 네, 그 인천에서 예. 75년에 태어났습니다. 아이, 가르치려고 그랬는데 당당하게 1975년생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1975년 인천광역시에서 출생하셨고요. 1998년 한글 학회에서 한글 공로상을 받으셨어요. 아, 거의 잊고 살았는데 오! 그러네요. 그런 상도 받은 적이 있네요. 이야, 아니 지금 생각해보면 75년생이시, 네. 75년 출생이시고 하면 얼마 나이가 안 됐을 때인 것 같은데 한글 공로상은 한 7, 80 돼야 주는 거 아니에요? 흔히들 예. 이제 어르신이 되어서 봤는데 네. 저는 고등학교에서 대학 입시를 준비하면서요. 네. 영어 공부하면 영어 사전 읽잖아요. 맞아요. 국어 공부하려면 국어 사전을 읽어야 하니까 국어 사전을 첫날 말부터 끝날 말까지 예. 2번 읽었어요. 고등학교 다니면서. 나는 한 2장도 안 읽은 것 같은데 대박이네. 예. 그렇게 국어 사전을 첫 줄부터 끝 줄까지 쭉 읽으면서 느낀 바가 이런 국어 사전 누가 읽지? 재미없어. 그리고 재미없고 올림말도 그렇고 뜻풀이도 그렇고 차라리 내가 쓰겠다고 그 생각을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무렵에 했어요. 외국말을 배우고 우리말을 혼자서 익히면서 1994년에 우리말 동아리를 혼자서 열었어요. 혼자 1인 회장, 회원, 다 혼자, 정무 혼자. 그래도 회원은 수백 사람 있었습니다. 그때 한창 하던 PC통신으로 그렇구나. 되게 많았어요. 예. 근데 모임을 우리말 모임인데 모임을 헌책방에서 했죠. 와, 그때부터 이건 책방의 인연이 지금까지 비추왔군요. 그리고 헌책방에서 모임을 하고 우리말 소식지를 그때 1인 잡지를 혼자서 그때부터 했어요. 이야. 그런 것들을 이제 군대 가서도 하고 군대 영어가 거의 일본말이다 보니까 네. 일본말 군대 영어도 쉬운 우리말로 바꾸자고 다만 그건 1, 2강 때는 못하고요. 네. 상병이 된 다음에 손글씨로 이제 써서 그러니까 대학교에서는 뭐 대잡을 한다면 군대에서는 복서에다가 예. 슬쩍 붙여봤죠. 누가 읽을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러다가 이제 그 중대장, 대대장한테 그런 뭐 누가 이상한 것을 붙여놨다는 보고가 올라갔는데 네. 그 이상한 것을 이제 보시고 그거 나쁘지 않다고 총기 수입을 총기 손질로 수입이라는 말이 사전에도 없는 일본말이거든요. 그렇군요. 그 일석점호, 일을 뭐 일조점호 그런 것도 아침점호, 저녁점호. 지금 군대에서 다 쓰시는 말씀 아닌가요? 새벽 국어 같은 것도 달리기로 바꾸자. 그런 것을 90년대 중반에 문득 복도에 붙인 글로 나중에 뭐 국방일보에도 뭐 실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퍼졌어요. 그 말씨가. 그리고 이제 군대 갔다 와서는 젊은 사람이 우리말을 생각하고 1인 소식지도 하고 맞아요. 그러면서 이제 헌책방에서 모임을 하고 참 어떻게 보면 골 때리는 젊은이고 남달라 보여서 그런지 몰라도 여러 이제 방송이나 신문에서 만나서 이야기 좀 듣고 싶다는 그런 일이 좀 들어왔어요. 네. 그래서 어느 날 교통방송 라디오에 나갔더니 물어보기로 한 거 안 물어보고 그때 그나저나 고속도로 인터체인지 이 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어봐요. 네네. 그거 뭐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봐봤자 굳이 그런 말 써야 하나밖에 뭐 할 말은 없는데 사회하시는 분이 자 그러면은 우리 젊은 친구께서 고속도로 인터체인지를 어떻게 순화하면 좋은지를 한번 대안을 말씀해 보신다면 하고 이제 불쑥 이제 물어봐요. 네. 이거 좀 미리 좀 그런 걸 물어봐 주면 생각해 올 텐데 네. 불쑥 물어보니까 생각이 안 나요. 그러면은 인터체인지라는 곳은 차가 나가고 들어오고 나가는 곳이니까
근데 먼저 나가지 않고 들어와야지 나가니까 그쵸. 들어오고 나가는 길목이 되니까요. 들나목이 되겠네요. 들나목. 알고 보면 줄여서. 근데 들나목이라고 하면 소리 내기도 좀 쉽지 않고 좀 어려울 듯해서 뒤집어서 나들이 간다고 흔히 말하니까 나들목으로 하면 좋지 않을까요? 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게 98년이었나? 좀 저도 잘 생각은 안 나는데 지금 사전에 안 나오는 말 하려고 했어요. 아리까리 이렇게 얘기하고. 잘못했습니다. 노그러이 봐주십시오. 예. 우리가 지금 잘 쓰고 있는 말이잖아요. 뭐 이제 네. 어디 나들목 이렇게 얘기하는 거. 대단한 분이셨구만, 진짜. 네. 드려야 돼. 한국 공사 드려야 돼. 당연히. 저 혼자만 하지도 않았지만은 예.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기차역에 있는 마지방 같은 것도 마지막. 표 파는 곳이라든지 들어오는 곳 나가는 곳 그렇게 이름을 고쳐야지 되지 않겠느냐. 한자를 입구 출구로만 하면은 일본 사람이나 중국 사람한테 좋겠지만은 할아버지 할머니나 어린이는 못 알아보지 않겠느냐. 맞아요. 그런 글을 꾸준히 쓰고 PC통신에서도 꾸준히 곳곳에다가 자꾸 글을 쓰면서 한 번만 글을 쓴다고 해서 바뀌지 않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귀엽게 봐주시고 그 78쯤 되는 어르신들이 받는 상을 불쑥 예. 그때가 한 23이었나? 얼마 되지 않는 젊은이한테 그래도 23이지만은 저도 그런 걸 해온 지가 대여섯 된 됐으니까 그때 나이로도 맞아요. 그렇게 주셨습니다. 근데 엄청나시네요, 정말. 이제 듣고 있는데 지금 쓰고 있는 말들, 모든 군대 갔다 오신 국군 장병분들 다 존경하지만, 네. 제가 지금 군대는 갔다 오지 않았지만, 그 많이 쓰는 단어들을 다 이렇게 예쁘게 우리말로 바꾸셨네요. 대단합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대단. 최은규 작가님께서 뭐 겨책, 쉬운 말이 평화, 이호덕 마음 읽기, 우리말 수수께끼, 동시 등등 이런 책으로 이제 엮어야 될 것들, 분명히 남겨야 될 것들을 40권 정도 책을 출간하셨습니다. 이것도 엄청 대단하시네요. 이야, 정말. 그러나 저는 그동안 쓴 책보다 네. 앞으로 쓸 책과 새 국어사전이 더 많다고 언제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일단 확실히 이렇게 우리 말, 우리 글 이렇게 어떻게 보면 20세기의 뭐 말모이 아닙니까? 네. 그죠? 최정규 선생님 보시면 그래서 그 말모이도 있잖아요. 네. 그게 나쁘진 않은데 바꿔볼까요 또? 사실 모이라고 하면은 닭모이를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아서 맞아요. 먹이 이런 거. 예. 저도 그렇지만은 여러 같이 이제 일하시는 또 이제 뜻이 맞는 분들하고 이야기하면서 네. 말꽃을 쓰면 어떻겠느냐고. 말꽃? 그래서 이제 국어사전이라고 말씀을 여쭙긴 했지만은 네. 여러 사람이 듣는 자리에서는 그냥 국어사전이라고 하지만은 네. 글을 쓸 적에는 우리말꽃 이렇게 쓰고 묵은표를 친 다음에 국어사전을 뒤에 넣어요. 그렇군요. 말꽃이라고 하면 우리가 알고 그 꽃 한 다발이 네. 꽃인가요? 그러니까 우리말꽃이라고 하면은 네. 우리가 쓰는 이 말을 꽃처럼 곱게 바라보고 꽃처럼 가꾸지를 하는 그런 마음을 조금 더 담아서 네. 들려주고 나눌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우리말꽃이란 이름을 지어보기도 했는데 네. 먹힐지 안 먹힐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좀 쓰고 싶습니다. 68살 정도 되면 다시 한번 또 네. 공로상 한번 노려보죠. 열심히 네.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꽃, 그럼, 말꽃 편찬하신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편찬도 다 한문이고 그거는 그래서? 말꽃 지음이나 말꽃 지음이. 예. 그래요. 말이 예쁘네요. 이제 탁 와닿기도 하고요. 네. 우리 말꽃 지음이 최종규 선생님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하시고 좋은 일들을 하십니다. 최근에 이제 블로그를 좀 염탐을 했더니 이런 네. 말 써놓으셨더라고요. 으리으리한 집을 세워야 책숲, 도서관, 책집, 책방이 되지 않습니다. 함께 보고 느끼며 받아들여서 배우고 사랑할 숨결을 이야기로 펴기에 모든 사람, 마을, 숲은 고스란히 책이요 책숲이며 책집입니다. 라고. 누가 그런 아름다운 글을 쓰셨나요? 정말 본인이 쓰셨으면서. 네. 말꽃지님께서. 저희가 이제 이번 해에는 우리 정말 좋은
뜻으로 공부도 많이 하시고 하는 우리 최종규 선생님 책을 더 많은 분들이 읽으시라고 선생님께서 열심히 이렇게 쓰신 책 중에서 굉장히 양질의 책들이 너무 많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가 사랑하는 책숲 마실이라는 책을 좀 선물로 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고맙습니다. 예, 종규 선생님 이 책숲 마실은 어떤 내용인지 조금 설명을 좀 부탁드릴까요? 네, 그 책순 마실이란 이름부터 네, 아 이런 이름을 책 이름으로 쓰고 싶다 생각은 했으나 예, 책을 사서 읽으실 분들이 알아보아 주실까 하는 걱정은 네,出版사 대표님이 먼저 하셨죠. 이름은 훌륭한데 책방 나들이 이쯤으로 하시지 왜 그렇게 몇 걸음을 더 앞서 나가서 하시나 하고 그렇지만 이름이 훌륭하다면 네. 곧바로 알아보지는 못하더라도 차근차근 알아볼 수 있는 눈빛이 늘어나고 예. 그 눈빛이 씨앗으로 깃들면은 한꺼번에 확 바꾸기는 일도 좋겠지만은 차근차근 물결을 이루면서 덮어가도 즐겁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고요. 네. 책 이름부터 그렇게 해서 그런 뜻으로 이제 지었죠. 우리는 책방이라는 곳에 가는데 헌책방이든 독립책방이든 책으로 이룬 숲이니까 책으로 이룬 숲에 가볍게 그러니까 이른바 제가 잘 안 쓰는 말이지만 추리닝 같은 가벼운 차림새로 슬슬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어떤 볼일이 있으면서 지나갈 적에 일부러 책집이 있는 곳을 살짝 돌아서 그렇게 다닐 수 있으면은 그리고 책집에서는 멋진 책을 사도 좋지만은 가벼운 책을 값싼 책을 사도 좋고 맞아요. 어떤 책으로든지 우리의 마음을 스스로 달래고 가꿀 수 있는 그러한 책을 품은 책집들이 나라 곳곳에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제가 고등학교 2학년인 1992년부터 다닌 책집을 이제 세어보니까 이제 1000군데는 넘어요. 처음 내려요? 네. 와. 그 1000군데 이야기를 책으로 담으면은 예. 목침 같은 책으로도 모자라기 때문에 추려서 전라도 고흥 그 시골에서 사는 동안 다닌 곳에서도 또 추려서 네. 조촐한 부피로 저처럼 부피로. 그리고 글도 아주 많이 잘랐습니다. 네. 그렇게 쳐내고 쳐내서 조촐하게 하고 그 책 끝에는 우리 집 큰아이가 예. 아버지가 내는 책에 선물을 하나 해줬어요. 그림책을 하나 그려주셔서 또 다른 숲이라는 이름으로 또 다른 숲. 작은 그림 이야기가 곤말부록처럼 뒤에 깃들었는데 어떻게 보면 저는 제가 쓴 글과 제가 찍은 사진보다 큰아이가 또 다른 숲이라고 하는 또 다른 숲이 바로 책이거든요. 네. 또 다른 숲인 책으로 가는 길을 그 그림으로도 한번 맛보시면은 아, 이 작은 책집 그리고 큰 책집 또 서울 책보고 모든 곳들이 다 다르면서 즐겁게 책을 만나고 어우러지는 놀이터로 차근차근 스며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네. 책숲 마실 30여 회 동안 1000곳이 넘게 다니셨다고 하는데 140곳으로 추려서 이 책에 사진과 작가님의 글들이 담겨 있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또 다른 숲으로 네. 자제분께서 쓰신 또 다른 한 권의 또 부록이 담겨 있고요. 참 진짜 여러 책집을 다니셨다고 하니까 정말 우리 서울 책보고랑 딱 맞는 그런 아주 그냥 찰떡같이 맞는 그런 컨셉? 컨셉 뭐라고 해야 될까요? 말하는 거 굉장히 조심스럽네요. 수수하게 이야기쯤으로 해도 그래요. 우리 서울 책보가 딱 잘 맞는 이야기꾼이신 것 같아요. 오늘은 최종규 작가님 뒷조사도 하면서 좀 친해지는 시간 앞으로도 나와주실 거죠? 뒷조사를 덜 받으려면 나와야겠습니다. 예, 오늘 친해지는 시간을 갖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한 군데만 조금 알아볼 거예요. 제일 먼저 소개해 주실 예. 작가님 다녀보시면 너무 많은 곳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작가님께서 봤을 때 서울책보고 첫 번째 시간에 내가 딱 이 한 군데 먼저 소개해야지 할 만한 곳이 어떤 곳이 있을지요? 오늘은 여기 책보고에도 책을 들여놓으신 서울 신촌에 있는 글버서점하고 글버서점. 여기 서울 책보고하고 대단히 가까운 곳에 있는
천호역 언저리에 있는 현대원 책방 두 곳을 이야기할 생각이었는데 네. 두 곳 가운데 한 곳을 또 뽑아야 한다면은 네. 그리고 현대 책방은 다음에 할까요? 괜찮아요. 거기 아니면 말씀. 가까운 곳을 할까요? 먼 곳을 할까요? 일단 그러면 친한 곳.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예. 그럼 한 곳 같은 두 곳과 두 곳 같은 한 곳으로 그래요. 말씀을 한다면요. 네. 여기 척보고에 오기 앞서 살짝 틈이 있어서 음. 바로 여기에 올까 하다가 저기 천호역 곁에 있는 현대원 책방을 들렀는데 천호역에. 예. 네. 그곳은 12회쯤 앞서 그 현대원 책방 가까이에 강동원 책방이라는 곳이 또 있어요. 강동원 책방. 그 강동원 책방을 12회쯤인가 그때 갔다 오면서 네. 거기서 산 책이 너무 많아서 현대원 책방도 들르고 싶은데 너무 무거워하고 다음에 들러야지 했는데 그 열애가 넘었어요. 계속 그런 식으로 갔다가. 예, 그렇게 이제 제가 이제 서울, 인천 이런 가까운 곳에 살면은 그래 뭐 다음 주에 와도 되지, 이튿날 와도 되지 그러는데 길이 조금 멀다 보니까 잊어버릴 때가 곧잘 있거든요. 네. 아무튼 이제 그렇게 다녀왔는데 여기 서울 책보고에도 책을 이제 들여놓으신 글버서점은 제가 이제 서울에 있는 대학교를 다니려고 인천을 거의 떠나다시피 하던 1994년에 처음 알아보고서 다니던 곳이에요. 네. 그때부터 있었군요. 아니 그때부터 있진 않았고 1980년이었나 78년이었나 저도 그 해는 좀 살짝 헷갈리는데 네. 꽤 오랫동안 하셨죠. 글버서점은 처음에는 옹고당이라는 이름으로 하셨고요. 그러니까 옛 슬기에서 배우는 책이 있는 곳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옛 책에서 오늘을 배워 새 책을 쓸 수 있다는 그 뜻을 옹고당이라는 이름에 담으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글벗이라고 하는 이름은 글을 벗삼는다. 똑같은 말이니까 책벗하고 글벗은 같은 말이니까요. 네. 종이로 묶어 놓으면 책이지만은 아직 종이로 묶지 않은 그 낱낱이로 있을 적에는 글이니까요. 벗삼아서 하는. 그래서 예전에 옹고당 이름으로 하시고 글벗으로 같이 있을 적에 저는 그 예전 집에서 아기들이 자라는 것도 봤어요. 그 글벗서점 아이들인데 네. 꼬맹이가 자꾸 저를 쳐다봐요. 네. 그 이제 살림집하고 책방이 같이 있어서 그렇구나. 문을 살짝 열어놓고 한눈으로 이제 자꾸 쳐다봐요. 예. 저는 그 우리말꽃이라는 국어사전을 쓰기 때문에 사전만이 아니라 동화책, 어른책, 뭐 종교책, 이 책 저 책을 다 보는데 어린 책도 많이 보다 보니까 그 집 아이가 왜 내가 읽은 책을 저 낯선 사람이 와서 가져가려고 하는가 하고 노려보더라고요. 예. 저 녀석 뭐지? 이러면서. 네, 그렇게 노려보시던 분이 요즘 그뒤 꽤 됐는데 글버서점 큰딸이 싶은데 그분이 같이 헌책집을 꾸려 나가십니다. 그래요? 어떻게 보면 이대가 같이 하고 계시는? 그렇군요. 그 따님은 어릴 적에 저를 노려본 줄은 생각이 안 난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당한 사람은 알죠, 이게. 예. 글벗서점. 그래서 그 글버서점은 예전부터 어떻게 이름이 났었냐면은 우리나라에서 사진과 그림 그리고 고고 문헌, 고미술 쪽, 건축 쪽 책을 가장 많이 갖춘 곳이라고 널리 알려져서 그러니까 나라 곳곳에서 그러한 책을 사려고 글벗으로 이제 모였어요. 그래서 예전에 서울 홍대 앞에 있었거든요. 네. 홍대 앞에 그야말로 개미 소굴이던 요즘은 신촌 큰길가로 옮기셨는데 큰길가에 있는 그곳도 개미속을 맘먹는 안쪽에 들어가면 그래서 조금 몸이 크신 분들은 글벗서점을 자주 드나드시려면은 몸을 줄일 수밖에 없어요. 책집을 다니면서 이렇게. 내 몸도 더 그 작게 예. 줄일 수 있고 어떻게 보면은 춤을 추듯이 그
책 더미 사이를 살살 이제 다니면서 아 책을 밑바닥에 있는 책은 이렇게 봐야지. 아, 맞아. 저 옆에 있는 책은 이제 까치발을 하고 키도 더 늘릴 수도 있고. 아, 재미없는 일사 같습니다. 괜찮습니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샥샥 피해 다니고 춤을 추듯이 까치발도 한번 해보고요. 수그려도 보고요. 고미술품, 건축. 그러면 이제 이 관심 있으셨던 분들이 많이 오셨었겠어요. 네. 사진, 그림 이런 거. 또 고미술은 또 좀 생소하니까. 고고미술학과라든지 디자인 하시는 분들이나 사진, 건축, 홍대 앞에서 있는 대학생이나 교수들이 자주 드나들었죠. 그렇군요. 그럼 우리 또 이제 그러면 온고당사전, 글박사전 갔으니까 현대 헌책방도 한번 또 가볼까요? 거기는 천호역에서 내리면 있는 곳인가요? 예. 아까 그 가면서 네. 예전에는 그 이른바 전화기로 예. 길 찾기를 할 수도 없었고 예전에는 부동산 아니면은 축적이 높은 지도를 팔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야말로 어림어림해서 찾아가면서 예전에는 그러니까 그렇게 찾아가면서 이런 것을 늘 들고 다니면서 이 어디에서 내려서 어디까지 몇 미터쯤 걷고 가게가 뭐가 있고 그걸 다 적어놨어요. 나만의 지도를. 왜냐면은 저는 갔다 와도 사람들이 못 찾아가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예전에는 뭐 전화번호 같은데 전화번호가 나오지도 않고 그러니까 가는 길도 지도도 다 그려놓고 전화번호도 다 이제 적어서 그렇게 소식지도 하고 그 PC통신에 글도 올리고 했는데 마치 또 전화기로 켜서 길 찾기로 가는 데에도 전철역에서 잘못 내려서 한 바퀴를 엉뚱하게 빙 돌아서 좀 가긴 했는데 빙 돌아서 가더라도 즐거울 수 있어요. 책집이 있는 둘레 마을이 이렇구나. 이러한 마을에서 이러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에 이러한 책집이 있구나. 네. 그렇게 느끼거든요. 그리고 길을 헤매보면은 나중에 그곳을 갈 사람한테 헤맨 사람으로서 어디로 가면 헤매는구나. 어디를 잘못 그쪽으로 가면 안 돼. 예, 그것도 이제 짚어드릴 수가 있어서 헤매더라도 그렇게 나쁘게 생각하진 않아요. 그래서 오늘 간 현대화 책방에서 책값에서 잔뜩 쓰고 말았는데 재미난 만화책을 꽤 많이 두셨더라고요. 다만 재미난 만화책은 하나도 못 샀습니다. 좀 그 재미난 만화책을 사려면은 주머니가 두둑해야겠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어떤 재미난 만화책이냐면은 요즘 나오는 만화책이 아니고 80년대라든지 좀 70년대까지는 아마 안쪽에 있으신 듯한데 오래된 만화책들이 있잖아요. 어느새 저하고도 이제 나이를 비슷하게 먹어가는 그러니까 40살쯤 먹은 그런 만화책들이 차곡차곡 이제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오늘 그곳에서 산 책 가운데에는 우리로서는 일제강점기에 나온 일본 책을 제법 여러 샀거든요. 우리말 것을 쓰지만 일본 책을 사는 까닭은 우리가 오늘날 쓰는 숱한 말씨 가운데 일본 말이 꽤 있고 우리도 모르는 채 길들어버린 말씨도 있거든요. 그 일본어로서는 대정 시대에 나온 어떤 사전과 책을 이제 보는데 국한문이란 말이 나오더라고요. 국한문. 그래서 그게 어떤 뜻이냐면은 일본에서 쓰는 국문학이란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도 국문학이란 말을 쓰는데 국문학이란 뭐냐면은 일본 사람이 지은 그런 이제 자취를 또 이제 찾아낸 거죠. 거기서 국은 일본어를 가리켜요. 그 우리가 쓰는 국어 국문학도 알고 보면은 일어일문학이에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그 말씨를 좀 바꿔야 된대. 국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일어일문학 배운다 이렇게 말하는 건 똑같은. 알고 보면은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이거 빨리 말꽃 지음이님께서 빨리 여기저기 얘기해 주시면서 빨리 바로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국립국어원이라고 하는 이름에서 국어도 일본어거든요. 알고 보면. 그러나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는다면은 차근차근 바꿀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고요. 이렇게 오늘 이 서울책보고에서 이곳도 헌책을 다루는 곳이지만은 곁에 있는 책집 이야기를 조금 들려주고 싶어서 왔는데요.
여기 오기 앞서 뭐랄까요? 저는 우리말 국어 사전도 쓰지만은 동시라고 하는 네. 동시라고 하는 말도 또 일본 말이에요. 그래요? 그래서 저는 그 동시도 노래꽃이라고 노래꽃. 닭꼬치로 이제 자꾸 쓰긴 하긴 합니다만 네. 노래꽃을 고쳐서 쓰곤 하는데 서울책보고라는 이름으로 노래꽃. 동시 노래꽃을 미리 써왔어요. 예, 한번 들려주시겠어요? 이렇게 옮겨 적다가 오! 이거 또 이야기를 해야 해서 다 네. 옮겨 적지 못하고 수첩을 이제 꾸러미라고 한 이름 쓰거든요. 네. 얘는 생각삼지라고도. 자, 그러면은 꾸러미를 조금 훔쳐 들을까요? 네. 그래서 저는 오늘 이야기는 서울책보고 노래꽃을 읽으면서 마무리를 지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서울책보고. 아침마다 해가 새로 뜨니 난 날마다 새해맞이야. 저녁마다 별이 새로 돋아 난 언제나 새별 잔치야. 서울이란 새로 지어 빛나는 터, 시골이란 오래 가꿔 푸른 마을. 서울 내기는 새내기의 새꽃, 시골 내기는 오래 내기의 숲. 아침 저녁으로 새날을 보고 밤마다 새 꿈을 그려. 어제 오늘에 이어 새길을 가고 다가오는 새빛이 밝아. 내가 어제 지은 책을 내가 오늘 새로 읽어. 우리가 오늘 쓴 이야기를 모두가 모레 기다리며 설레. 고맙습니다. 예. 정말 새해맞이 새별 잔치, 서울 내기는 새내기의 새꽃. 정말 이제 적어주고 가실 거죠? 네. 그럼 우리 여기 서울책보고 오시면 예쁘게 또 최종규 선생님의 글 이렇게 걸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최종규 작가님 오늘 첫 번째 시간 함께 해주셨는데요. 네. 앞으로는 우리 또 서울책보고와 비슷한 어떤 정신을 가지고 있는 헌책방들 네. 돌아다니시면서 보셨었던 좋은 얘기들 많이 들려주실 거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멀리서 오십니다. 우리 최종규 선생님 오실 때마다 여러분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오늘 첫 번째 시간이었어요. 최종규 작가가 소개하는 헌책방 이야기, 책과 헌책방 얘기 들어봤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 저도 고맙습니다. 네, 2022년 첫 번째로 선보인 보인라디오 헌책의 시간 여행, 함께 떠난 시간 여행 즐거우셨나요? 풍성하고 재미있는 시간으로 앞으로도 여러분께 사랑받는 서울책보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알려드렸던 퀴즈에 대한 정답 알려드려야죠. 제일 처음에 읽어드렸었던 이 책의 제목은 김은주 작가의 1cm 플러스였습니다. 이게 1cm에 관련된 뭐랄까요? 전집이라고 해야 될까요? 1cm 관련된 시리즈였기 때문에 1cm 혹은 1cm 혹은 1cm라고 쓰시고 혹은 1cm 플러스라고 쓰셔도 다 저희가 맞는 걸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답 아시는 분은 한 번 더 저희에게 보내주신 연락처, 성함으로 다시 한번 저희가 피드백을 드릴게요. 책, 숲, 마실 최종규 작가님의 책 저희가 선물로 준비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보이는 라디오 헌책의 시간 여행, 다음 시간은 4월 마지막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건강해지십시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